박민준과 2년 동안 사귀면서 정식으로 그의 집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가 될 최순자 여사님을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출발하기 전 우리 엄마 김영희 여사님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수입 홍삼 세트 2개와 막 사온 고급 딸기 한 바구니를 챙겨주셨다. 처음 가는 집에 빈손으로 가면 예의 없어 보인다고 하셨다. 나는 이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길을 걷느라 팔이 빨갛게 될 지경이었다. 옆에 있던 민준이는 들어주겠다는 말은커녕 고개를 숙여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오늘 갈비찜 했는데 네가 분명 좋아할 거야.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그의 집 아래에 도착하니 낡은 빌라였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문이 열렸다. 최순자 여사님이 머리를 내밀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화려한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에는 가짜 진주 브로치까지 달려 있었다. 지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밖이 덥지? 나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먼저 신발을 갈아 신었다. 현관에는 슬리퍼 3켤레가 놓여 있었다. 낡은 2켤레와 새것 1켤레. 분홍색은 나를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거실은 크지 않았다. 벽 쪽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팔걸이에는 회색 스웨터가 걸쳐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날짜는 3달 전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식탁 위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스쿨터 보니 7, 8가지는 되는 듯했다. 고등어 조림, 갈비찜, 시금치나물, 그리고 장조림으로 보이는 반찬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냄새도 아주 향긋했다. 어서 앉아. 최순자 여사님이 내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껴 있었다. 내가 아침 10시부터 바빴어. 이 갈비찜은 3시간이나 끓인 거야. 입에 맞는지 한번 먹어보렴. 민준이가 옆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는 갈비 한 점을 집었다. 엄마, 내가 먼저 먹어볼게. 분명 맛있을 거야. 내가 막 앉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다. 엄마였다. 엄마는 아까부터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팔을 잡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이 들어갔다. 나는 아파서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내 말에 대꾸도 없이 최순자 여사님을 빤히 쳐다봤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순자 씨, 이 결혼은 안 되겠네. 지아랑 민준이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 말이 나오자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순자 여사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굳었고 내게 반찬을 집어주려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영희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오늘 애들 결혼 이야기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준이도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머리를 극적였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랑 지아 잘 사귀고 있는데 왜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역시 너무나 의아했다. 아까 들어올 때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기분이 좋았고 최순자 여사님도 소탈해 보여서 좋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걸까?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무슨 말씀이든 차분하게 해요. 너무 갑작스럽잖아. 민준이 어머님도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엄마는 손에 힘을 풀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쥐었다. 엄마의 시선이 식탁 위 음식을 한번 훑고는 최순자 여사님의 목에 걸린 가짜 금목걸이를 쳐다봤다. 내게 말했다. 묻지 말고 일단 나랑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해. 그러고는 나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최순자 여사님은 다급해져서 얼른 앞을 막아섰다. 영희 씨, 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든 앉아서 이야기로 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다른 거라도 2가지 더 해드릴게요. 민준이도 일어나 현관을 막아섰다. 어머님, 대체 왜 반대하시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저랑 지하 인연이나 만났고 이제 결혼 이야기할 때인데 이렇게 한마디로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봤다. 말투는 아주 엄격했다. 민준군, 내가 일부러 자네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닐세. 다만 이 결혼은 정말로 안 돼. 이유가 궁금하다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리 꼭 가야겠네. 엄마는 민준이를 비켜서 나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내 손에는 아까 내려놓지 못한 딸기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민준이가 나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엄마가 쏘아붙이는 눈빛에 다시 주춤했다. 최순자 여사님은 현관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렇게 애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엄마에게 이끌려 계단을 내려와 빌라 입구에 다다라서야 나는 엄마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결혼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민준이 어머님, 좋아 보이셨고 음식도 많이 하셨는데 뭘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안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십 년간 격리로 일해온 엄마의 습관이었다. 무슨 일이든 기록해두는 버릇. 엄마는 그중 한 줄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네 집에 너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리고 식탁에 있던 그 음식들, 너는 이상한 점 못 느꼈니? 엄마, 무슨 말씀이든 집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보세요. 민준 씨가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젖은 앞머리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아까 집에 두고 온 목도리가 들려 있었다. 작년 겨울 엄마가 떠주신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목도리로 끝자락에는 작은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가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다급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말했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어머님, 잠시만요. 대체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아랑 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감정도 늘 좋았고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면 되잖아요. 엄마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가 내미는 목도리는 받지 않고 아까처럼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목소리였다. 자네 탓으로 돌리지 말게. 자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 둘은 그냥 맞지 않아. 내 말 듣고 이 결혼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 말게. 그게 자네에게도 지아에게도 좋은 일이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으려면 맞지 않다니요. 그는 머리를 헝클었다. 원래도 좀 헝클어져 있던 머리가 더 부스스해졌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어머님, 맞지 않다면 이유라도 있어야죠.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저희 인연 감정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식사 저희 엄마가 아침 10시부터 준비하셨어요. 갈비찜은 3시간을 끓였고 반찬들도 전부 지아가 좋아하는 걸로 일부러 물어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맞지 않다는 겁니까? 나는 그 둘 사이에 서서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한쪽은 나를 이만큼 키워주시면서 단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 없는 엄마였고, 다른 한쪽은 내가 고수를 못 먹는 걸 기억해주고 생리할 때면 흑당 생강차를 끓여주던 2년 사귄 사람이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에 닿자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마 아까 급하게 뛰어서 찬바람을 맞은 탓일 것이다. 오빠, 흥분하지 마. 내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달랬다.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겠지. 집에 가서 내가 잘 이야기해보고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러세요? 제 월급이 많지 않은 거 알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밖에 못 벌고 큰 집 살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합격하면 월급도 오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아한테 분명 좋은 생활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제야 엄마는 그의 발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 옆면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앞코에는 지워지지 않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전에 그는 이 신발이 명품이라고 말했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다. 표지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날 정도였다. 엄마는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자네 집안 형편과는 상관없네. 나는 그런 걸로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일들은 지금 자네에게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믿는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며칠만 지나면 자네도 알게 될 걸세. 지금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일단 돌아가게. 집에서 어머님 걱정하시겠다. 오늘 일은 내가 미리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괜히 헛고생만 시켰구먼.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져 옆에서 과일을 팔던 아저씨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6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손에는 저울대를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 말리려는 듯했다. 그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입을 벌린 채 무언가 생각난 듯 하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머리를 극적이며 남은 말을 삼켰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아무튼 저는 잘못한 거 없고 지아를 속인 적도 없어요. 저희 결혼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집 방향으로 걸었다. 할 말은 다 했네. 돌아가게. 지아야, 가자.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쥔 채 어깨를 살짝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 같았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젊은이, 어른하고 싸우지 말게. 저 어머님 보아하니 딱 부러지는 분 같은데 함부로 자네들 사이를 갈라놓을 분은 아니야. 다 이유가 있겠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아가씨한테 말 안 한 거 아닌지. 길을 걸으며 나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대체 예비 시댁에서 뭘 보셨기에 그러시냐고? 엄마는 손에 그 낡은 가계부를 계속 꽉 쥐고 계셨다.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지금 말해봤자 너는 믿지도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괜히 트집 잡고 까탈스럽게 군다고 생각하겠지. 며칠만 지나면 너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명심해라. 엄마는 30년 동안 격리로 일했어. 사소한 것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 있단다.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어. 오늘 그 밥상, 겉보기엔 푸짐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속임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만약 오늘 그 결혼을 승낙했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왔을 거다. 내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다. 나는 길을 걸으며 계속 엄마의 말을 곱씹었다. 사소한 것들, 식탁 위 음식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까 예비 시댁에서의 장면을 떠올려 봤다. 예비 시어머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손톱 밑에 검은 때가 껴 있었다. 고등어 조림은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아까 슬쩍 보니 생선 눈이 혼탁했다. 그리고 그 장조림 아주 얇게 썰려 있었고 가장자리가 조금 검게 변해 있었다. 신선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세세한 점들을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딸기를 유리 그릇에 담고 먼지가 묻은 두 알은 골라 쓰레기통에 버리셨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국화차 한 잔을 타주셨다. 찻잔은 내가 대학교 때 쓰던 것으로
위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가 조금 벗겨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속 사진첩을 넘겼다. 작년에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가 나를 위해 연을 들어주고 있었다. 올해 생일에 찍은 사진, 그가 사온 작은 케이크 위에는 촛불 2개가 꽂혀 있었다. 인연의 감정,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 한편이 아쉬웠다. 하지만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엄마의 판단을 떠올렸다. 내가 대입 원서를 쓸 때 겉만 번지르르한 비인기학과를 선택하려 하자 엄마는 취업이 안정적인 회계학과를 권하셨다. 나중에 보니 그 비인기학과의 취업률은 10%도 되지 않았다. 작년에 내가 퇴사하고 이직하려 했을 때 엄마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다. 회사에서 곧 월급을 올려줄 것 같다고. 결과적으로 3개월도 안 돼서 사장님은 전 직원 연봉 인상을 발표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 아쉬운 마음은 조금 줄어들고 걱정이 더 커졌다. 엄마는 대체 무슨 큰 문제를 보신 걸까? 예비시댁에는 정말로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나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조금 뜨거웠지만 마음속 불안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왠지 모르게 앞으로 며칠 안에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집에서 어제 예비시댁에 두고 옷 목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가 떠주신 캐시미어 목도리의 매와 자수 끝이 조금 풀려 있었다. 작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는데 현관에서 쾅쾅쾅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거친 소리가 엄마가 돌아오신 것 같지는 않았다. 가위를 내려놓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제 입었던 그 화려한 빨간색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옷깃에 가짜 진주 브로치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다. 몇 가닥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약간 시든 사과였고 다른 하나는 포장지가 구겨진 과자였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즉시 억지 미소를 지었다. 말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얘야, 아줌마가 잠깐 들어가서 앉아도 될까? 딱 2마디만 할게. 시간 안 뺏을게.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몸을 비켜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가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나는 그녀가 신은 검은색 고무신을 보았다. 신발 바닥은 다 닳아 평평했고 뒤축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어제 우리 집에 올 때는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낡은 신발을 신었을까? 그녀는 과일과 과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놓이자 바스락 소리가 났다. 힐끗 보니 사과 껍질에는 여기저기 멍든 자국이 있었고 과자 포장지에 찍힌 제조일자는 3달 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훑어보았다. 벽은 막 칠한 아이보리색이었고 소파는 엄마가 작년에 새로 산 패브릭 소파였다. 그녀의 시선이 소파 팔걸이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2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불안한 듯 바지 솔기를 만지작거렸다. 얘야, 어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일부러 눈을 비볐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내 엄마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 아줌마도 알아. 엄마들은 다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하니까. 그런데 어제 내 엄마가 갑자기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네가 모를 거야. 내가 집에 가서 10분은 넘게 울었단다. 내 아저씨, 그러니까 걔 아빠는 내가 뭘 대접을 잘못해서 너희 기분을 상하게 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나는 그녀에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내가 평소에 쓰는 컵으로 데이지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컵 가장자리에 작은 이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컵을 받아들고 2 손으로 감쌌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컵 바닥의 무늬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얘야, 너 민준이랑 2년 동안 사귀었잖아.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마음이 잘 알지 않니? 걔가 월급은 많지 않아도 한 달에 몇백만 원밖에 못 벌어도 너랑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어.
네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사다 줬잖아. 우리 집 형편이 평범한 건 맞아.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어. 하지만 아줌마가 약속할게. 너희 결혼하면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예단도 우리 잘 상의해보자. 아줌마도 알아. 너희 집 그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좋은 의미로 하는 거잖아.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지.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대꾸하지 않았다. 어제 엄마가 음식에 속임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제 자기 집에서는 마치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것처럼 갈비찜을 3시간이나 끓였다고 자랑하시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형편이 평범하다느니 예단을 상의하자느니 하는 걸까? 얘야, 너도 아줌마네 집 형편이 안 좋아서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니?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정말로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사실 아줌마도 너희에게 좋은 조건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취직한 지 몇 년 안 됐고 아직 자격증 시험도 준비 중이잖아. 우리 늙은 부부 퇴직연금 합쳐봤자 400만 원 남짓이야. 평소에 아끼고 아껴서 너희 결혼 자금 모으려고 했던 거야. 어제 그 밥상 아줌마가 일부러 시장 가서 신선한 걸로 사온 거야. 생선은 화로로 잡았고 갈비는 제일 좋은 등갈비로 골랐어. 너희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데 결국 내 엄마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그녀는 말할수록 감정이 격해져 어깨까지 떨렸다. 손에 든 컵이 흔들려 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는 얼른 휴지를 건넸다. 엄마가 사놓은 그다지 부드럽지 않은 갑 티슈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더니 여러 장을 뭉쳐 손에 꽉 쥐었다. 아줌마가 너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야.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으며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그냥 내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달라는 거야. 오해 한 번으로 우리 둘 사이를 끝내지 말라고. 내 엄마가 아줌마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아줌마가 고칠게. 우리 집 형편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돈 모을게. 바오카, 나중에는 분명 너 좋은 생활하게 해줄 수 있어. 아줌마 불쌍해서라도 걔 불쌍해서라도 네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얼른 손을 빼냈다. 손끝이 저릿했다. 이 말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덕적 납치였다. 자신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고 엄마를 마치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마치 엄마가 속물인 것처럼.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까보다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한테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봤자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두 집안의 문제잖아요. 저 혼자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가 어른들이 앉아서 잘 이야기하자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이내 다시 낮아졌다. 어제 네 엄마랑 잘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네 엄마는 너를 끌고 그냥 가버렸잖아. 나한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얘야, 네 엄마한테 딱 한마디만 전해줘.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친딸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응? 그녀는 말하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다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테이블 위에 엄마가 두고 간 낡은 가계부를 보았다. 어제 엄마가 급하게 나가시느라 서랍에 넣지 않으셨다. 표지가 위로 향해 있었고 거기에는 몇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어제 딸기와 홍삼 세트를 산 비용이었다. 어머님, 정말 제가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계부를 가리켰다.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격리로 일하셨어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성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엄마 돌아오시면 직접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터놓고 하시는 게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계부에 닿자 동공이 수축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휴지 뭉치를 꽉 쥐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내 엄마 돌아오면 내가 다시 와서 잘 이야기할게. 얘야, 그럼 아줌마는 오늘 이만 가볼게. 이 과일이랑 과자는 그냥 두고 먹어. 버리지 말고. 그녀는 일어설 때 걸음이 조금 휘청거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는 하마터면 신발을 거꾸로 신을 뻔했다. 나는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빈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어제 그토록 열정적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예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테이블로 걸어갔다. 사과 봉지를 들어 껍질을 만져보니 딱딱하고 전혀 신선하지 않았다. 어제 식탁에 올랐던 눈이 혼탁했던 고등어 조림, 가장자리가 검었던 장조림, 그리고 오늘 예비 시어머니가 신고 옷 낡은 고무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떠올리니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엄마가 말씀하신 속임수가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걸까? 나는 사과와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막 돌아서는데 열쇠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돌아오셨다. 나는 얼른 달려가 예비 시어머니가 다녀간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냉소하셨다. 그럴 줄 알았어. 동정심 유발하고 도덕적으로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 두고 봐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는 더 염치 없는 짓도 할 거다. 수요일 오전, 나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은 숫자로 가득했고 프린터는 윙윙거리며 문서를 뱉어내고 있었다. 동료는 옆에서 이번 달 실적이 또 깎일 것 같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입구에서 외쳤다. 저기 이지아 씨가 어느 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찾을 거니까 가리킬 필요 없어. 고개를 들어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이의 여동생, 그러니까 몇 번 본 적 없는 예비 시누이였다. 그녀는 목이 늘어난 화려한 노란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허리까지 오는 갈색 파마머리는 빗지 않아 부스스했으며 머리카락 끝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다. 손톱에 바른 반짝이, 매니큐어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만화 스티커가 잔뜩 붙은 핸드폰을 꽉 쥔 채 눈을 부릅뜨고 내 자리로 돌진하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내밀었다. 심지어 복사하던 대리님까지 버튼 누르는 것을 잊었는지 프린터가 칵 소리를 내며 멈췄다. 시누이는 내 자리 앞에 와서 탁 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그녀와 오빠의 채팅 기록이 켜져 있었다. 오빠, 슬퍼하지 마. 내가 가서 그 여자한테 따지고 올게. 라고 쓰여 있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를 슬프게 해? 시누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소리쳤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침까지 튀길 기세였다. 우리 오빠가 2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엄마가 결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끝내? 당신 완전 마마거리네. 자기 주관도 없이 우리 오빠 결혼까지 망치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나는 손에 쥔 마우스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옆자리 동료가 말리려 했지만 나는 눈짓으로 막았다. 나는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을 닫은 뒤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첫째, 내 오빠와 나의 문제는 우리 둘과 양가 부모님의 문제이지 아직 성인도 아닌 사실 20살이었지만 하는 짓은 아이 같았다. 너와는 상관없어. 둘째,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주관이 없는 게 아니야. 셋째, 네가 남의 회사에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
교양 없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교양이 없다고? 신우이의 눈이 더 커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팔을 밀치려 했다. 나는 옆으로 피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어제 우리 엄마가 당신네 집에 가서 빌다시피 했는데 당신은 콧대만 세우고 거절했다며 우리 오빠가 밤새 방에서 울었는데 알아?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나는 물컵을 책상에 쿵 내려놓았다. 물이 조금 흔들려 그녀의 핸드폰에 튀었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 닦으며 계속 욕을 했다. 감히 물건을 던져? 똑똑히 들어. 오늘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고 당신 엄마 마음 돌려놓지 않으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당신 동료들 다 보게 할 거라고. 당신이 우리 오빠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말이 나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내 맞은편 자리에 앉은 대리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가씨,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녀가 사귀고 결혼 이야기하다가 어른들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남의 회사까지 와서 소란 피우고 욕하는 건 잘못된 거지. 옆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던 젊은 직원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아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댁에 가서 빌었다고 하셨는데 결혼은 원래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빌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신우이는 동료들이 내 편을 들자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 그녀는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당신들 다 저 여자랑 한패니까 저 여자 편드는 거잖아. 당신들은 몰라. 저 여자 엄마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렸는데 그냥 딸을 끌고 나가버렸다고. 우리 집 체면을 조금도 생각 안 해줬어.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챙기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제 내 엄마가 우리 집에 가져온 사과는 시들었고 과자는 제조일자가 석 달이나 지난 거였어. 하는 말은 전부 동정심 유발의 도덕적 압박뿐이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내 회사에 와서 나를 마마거리라고 욕하고 내 오빠 결혼을 망쳤다고 소리치고 있네? 물어보자. 내 오빠는 네가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알아? 아니면 이건 너랑 내 엄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소란 피우면 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우이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손에 쥔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다. 내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내 오빠가 울 때 너한테 말 안 했나 보네. 어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지만 제가 노력할게요 라고는 했지만 정작 우리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 안 했지? 어제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것도 말 안 했지? 정말로 내 오빠를 위한다면 여기서 소란 피울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대체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지부터 똑똑히 알아보고 와서 나랑 이야기해.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안 엄마가 반대할 만하네. 하는 짓들이 너무 상식 밖이야. 그 말을 들은 신우이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우는 거였다. 그녀는 눈물을 한번 훔치고는 책상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고 나를狠狠 쏘아봤다. 두고 봐.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달려가다가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화분을 쳐서 넘어뜨렸다. 화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흙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화분을 치우러 갔다. 동료들이 다시 몰려와 괜찮냐고 물었다. 저 아가씨 너무하네. 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까 흔들려서 쏟아진 물을 닦았다. 마우스를 쥔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고작 철없는 여동생을 회사에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하는 것이라니.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엄마에게 신우이가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그럴 줄 알았어. 방법이 없으니까 애를 내세워서 소란 피우는 거지. 화내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마. 저렇게 소란을 피울수록 자기들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도시락을 먹으며 어제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자꾸 우리 집 소파와 가계부를 힐끔거리던 눈빛을 떠올렸다. 또 신우이가 방금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렸다고 했던 말도 생각났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가 전에 음식에 속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단순히 음식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 목요일 저녁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그를 보았다. 전봇대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여전히 색이 바랜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옆면이 더 벌어진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평소처럼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에게로 걸어갔다. 손에는 엄마가 아침에 챙겨주신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따뜻한 대추차가 들어있었다. 어떻게 왔어? 내가 보온병을 건네자 그는 받지 않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로감과 약간의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정말로 내 엄마 설득할 생각 없어? 그는 발밑에 돌멩이를 툭 찼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어제 내 동생이 내 회사에 간 거 나도 알아. 걔가 잘못했어. 내가 이미 혼냈고 걔도 잘못했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 2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포기할 거야? 나는 옆난간에 기댔다. 보온병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마음이 무언가에 꽉 조이는 것 같았다. 그래,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작년에 내가 38.5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그는 휴가를 내고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3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계속 내 가방을 들어주고 물을 건네주었다. 올봄에 내가 강남의 유명한 군밤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퇴근 후 도시를 반바퀴나 돌아 사다 주었다. 밤이 식자 그는 품에 품어대운 뒤에야 내게 주었다. 심지어 평소에 싸울 때도 그는 하루 이상 냉전을 벌인 적이 없었다.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를 달래주었다. 포기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설득해봤자 듣지 않으실 거잖아. 그럼 더 물어볼 생각은 안 해봤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조금 차가웠고 꽤 힘주어 잡았다.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아. 나 한 달에 월급 몇백만 원밖에 못 벌고 큰 집 못 사. 하지만 나 계속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합격하면 월급도 오를 거고 나중에는 분명 너 좋은 생활하게 해줄 수 있어. 내 엄마가 나한테 시간 좀 주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팔에는 옅은 붉은 자국이 남았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격리로 일하셨어.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어. 엄마가 반대하시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것뿐이고, 이유. 너는 내 엄마 이유밖에 몰라?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럼 우리 인연의 감정은 뭐가 되는 건데? 내 엄마 말 한마디에 그냥 끊어지는 거야? 지아야, 내가 물을게. 너 나랑 결혼하고 싶긴 한 거야? 만약 그렇다면 집에 가서 네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를 애태우지 말고. 그 말은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밝혔다.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 그는 절대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갈등이 있어도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나에게 엄마와 맞서라고만 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나를 몰아붙이지 마, 응?
그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시간 줄게. 하지만 이것만 알아둬. 내 대답을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 인연의 감정은 이걸로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보온병은 이미 식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조금 춥게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 속에 그는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를 위해 연을 들어주고 있었고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는 얼마나 단순하고 좋았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등은 아직 켜져 있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그 낡은 가계부를 손에 들고 계셨다.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찹쌀떡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오후에 일부러 단골 떡집에 가서 사오신 것이었다. 아직 따뜻했다. 엄마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내 가방을 받아주셨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 있었니?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찹쌀떡 하나를 집어 물었다. 달콤했지만 평소에 맛이 나지 않았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놓아주셨다. 그 애가 찾아왔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찻잔에 부딪혀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다. 엄마, 우리 인연이나 만났어. 예전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단 말이야. 정말 아쉬워. 그 사람이 엄마를 설득하래. 안 그러면 나랑 헤어지겠대. 엄마는 휴지를 건네주시며 내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다. 엄마도 네가 아쉬운 거 알아. 인연의 감정이 말처럼 쉽게 잊히는 게 아니지. 하지만 명심해라. 감정만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 결혼은 평생의 문제야. 만약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울고불고 할 날이 올 거야. 엄마가 그 애랑 사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네가 불행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걸 막고 싶은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냥 형편이 좀 평범하고 여동생이 철이 없는 것뿐이잖아요. 다른 건 없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손에 든 가계부를 펼쳐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것 봐. 이건 엄마가 어제 시장에 가서 물어본 가격이야. 신선한 등갈비는 한 근에 35,000원, 화로는 한 마리에 15,000원, 신선한 장조림용 소고기는 한 근에 45,000원이야. 어제 그 집 밥상 겉보기엔 7, 8가지는 됐지. 만약 전부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다면 최소 30만 원 이상은 들었을 거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그 어머니가 신은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있었고 그 애가 신은 신발은 짝퉁인데다 옆이 벌어져 있었지. 정말로 30만 원을 주고 음식을 살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자기들 신발 하나 새로 살 돈이 아까웠을까? 나는 멍해졌다. 엄마가 말씀하신 이런 세세한 점들을 나는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돈을 아끼지 않고 음식을 샀다면 왜 그렇게 낡은 신발을 신었을까? 그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왜 짝퉁 신발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을까? 엄마는 가계부를 덮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엄마도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한 거 알아. 너를 다그치지 않을게. 내일 엄마가 너를 어디 좀 데려갈게.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줄 테니 그때 네가 다시 결정하렴. 알겠지? 나는 엄마의 눈을 보았다. 엄마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아쉬움은 조금 줄어들고 기대감이 커졌다. 엄마는 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걸까?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은 대체 어떤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부러 내 회사에 반차를 내주셨다. 나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거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햇살이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좁은 빗줄기를 만들었다. 엄마는 낡은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셨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핸드폰을 내 앞으로 밀어주셨다. 이것부터 보렴. 이건 내가 그날 그 집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그때는 네가 볼까봐 감히 못 보여줬어.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사진은 식탁을 찍은 것이었다. 어제는 가득 차 보였던 식탁이 사진 속에서는 벽쪽 구석에 놓인 빈 접시 2개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나는 랍스터 무늬였고 다른 하나는 전복 무늬였다. 안에는 구겨진 상추잎 하나만 깔려 있었고 국물 한 방울도 없었다. 두 번째는 갈비찜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다. 갈비 조각은 커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고기 가장자리가 거무죽죽했고 녹지 않은 얼음 조각이 붙어 있었다. 세 번째는 고등어 조림이었다. 생선 눈은 회색빛으로 혼탁했고 껍질이 벗겨져 접시에 달라붙어 있었다. 엄마, 그때 어떻게 이런 걸 몰래 찍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다. 마음속은 의욕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봐. 그 어머니는 아침 십시부터 갈비찜을 3시간이나 끓였다고 했지. 하지만 신선한 갈비로 끓인 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은 맑아. 사진 속 갈비를 봐. 고기는 퍽퍽해 보이고 국물 위에는 탁한 기름이 떠 있잖아. 저건 냉동 갈비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야. 얼마나 오래된 냉동 갈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오래 끓여도 고기가 부드러워지지도 국물이 맑아지지도 않아. 나는 어제 그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갈비를 먹어보라고 했을 때 엄마에게 갑자기 끌려나와 맛보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다. 지금 사진을 보고 엄마의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생선은요? 생선은 활어라고 하셨잖아요. 활어의 눈은 빛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가미는 붉고. 엄마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고등어 조림 사진을 확대했다. 이 생선 눈을 봐. 회색빛이잖아. 아가미는 뱃속에 숨겨져서 안 보였지만 10중 8구 냉동 생선을 해동해서 조린 거야. 내가 그때 네가 그 애랑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몰래 아가미를 들춰봤어. 암자색이었어. 신선하지 않은 지 오래된 거지.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엄마는 다시 빈 접시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 빈 접시 2개.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랍스터와 전복 접시를 놨는데 왜 음식이 없을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그 애한테 작은 소리로 저 사람들 빈 접시 못 보게 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때야 알았지. 일부러 빈 접시를 놓아서 있어 보이게 꾸민 거라는 걸. 우리한테 자기 집이 돈을 잘 쓴다고 후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사실은 랍스터 한 마리, 전복 1개도 사지 않은 채 그냥 우리를 속이려 한 거야. 그럼 그 장조림은요? 나는 어제 그 얇게 썰린 장조림이 떠올랐다. 장조림은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진을 다시 보렴. 엄마는 4번째 사진, 장조림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다. 고기 조각 가장자리는 검게 변해 있었고 가느다란 접합선이 보였다. 이건 접착육으로 만든 냉동 소고기야. 신선하게 조린 게 아니지. 신선하게 조린 장조림은 육질이 단단해서 잘라도 접합선이 보이지 않고 가장자리가 검게 변하지도 않아. 내가 그때 접시 가장자리를 만져봤는데 차가웠어. 전혀 막 조리한 온도가 아니었지. 이 고기는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우기만 해서 내온 거라는 뜻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어제 그토록 푸짐해 보였던 밥상이 전부 값싼 냉동식품과 빈 접시로 꾸며진 것이었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것들로 나를 속여 자기 집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눈빛이 엄숙해졌다. 네가 어제 차고 갔던 그 은팔찌. 내가 네 외할머니께 드렸다가 외할머니가 다시 나에게 물려주신 거 기억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졌다. 어제 그 집에서 나올 때 팔찌를 빼서 가방에 넣어두었다. 아직도 가방 안에 있었다. 그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이야기할 때 그 팔찌를 계속 만지작거렸어.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옆에서 똑똑히 봤어. 팔찌를 만질 때
눈빛이 아주 노골적이었어. 가까이 다가가서 몇 번이나 쳐다보고는 이 팔찌 비싸겠다고 묻더라. 그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야. 그 팔찌를 탐내는 거였지. 그때부터 나는 이 집안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있어 보이는 척 너를 속이려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것까지 탐낼 수도 있겠다고. 그제야 나는 어제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내 팔찌를 만지며 가격을 물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어른이 젊은 사람의 장신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때 그녀의 눈빛이 정말로 좀 이상했던 것 같다. 호기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엄마, 그때 왜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조금 억울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면 나도 지금까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너한테 말했어도 너는 분명 믿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내가 트집 잡고 일부러 그 집안 흠을 잡는다고 생각했겠지. 너는 그 애랑 인연이나 사귀었고 마음은 이미 그 애에게 기울어져 있었어. 내가 이런 말을 했어도 너는 그들을 변호할 핑계를 찾았을 거야. 차라리 네가 스스로 냉정해진 다음에 이런 세세한 점들을 말해주고 네가 직접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게 하는 편이 내가 왜 반대했는지 이해하는 데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숙여 테이블 위에 낡은 가계부를 보았다. 거기에는 엄마가 어제 시장에 가서 물어본 식재료 가격이 적혀 있었다. 신선한 등갈비 35,000원, 근, 화로만 5,000원, 말이, 신선한 장조림용 소고기 45,000원, 근, 엄마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두셨다. 만약 전부 신선한 재료를 썼다면 7, 8가지 요리에 최소 30만 원 이상. 아들은 짝퉁 운동화 신고, 어머니는 미창 다 다른 신발 신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엄마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그냥 막연히 반대하신 게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계산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나는 어제 그가 나에게 엄마를 설득하라고 윽박지르던 모습, 시누이가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던 모습,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동정심을 유발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갑자기 이 가족이 처음부터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쌍한 척, 후한 척해서 나를 속여 결혼하려 했던 것이다. 어쩌면 다른 목적도 있었을지 모른다. 엄마, 이제 엄마 말씀 믿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때 엄마가 저를 끌고 나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저 정말 그들에게 속을 뻔했어요. 엄마는 웃으시며 핸드폰을 챙기셨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늦지 않았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사소한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겉모습에 속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엔 순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어. 특히 결혼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의심과 아쉬움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엄마가 반대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부정직하고 속이려 들고 심지어 이득을 챙기려 하는 그 가족이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갑자기 깨달았다. 결혼은 절대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두 집안의 문제다. 만약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일요일 오전 나는 엄마를 도와 베란다 화초를 정리하고 있었다. 막 화분 하나를 햇볕 아래로 옮기는데 현관에서 쾅쾅쾅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난번 예비 시어머니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짜증 섞인 소리였다. 엄마는 손에 든 분무기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생각할 필요도 없네. 그 여자야. 이번엔 지원군까지 데려왔나 보군. 내가 문을 열러가 보니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다. 새보라색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밑창 다 다른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껍질이 쭈글쭈글한 귤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녀 뒤에는 세 사람이 더 있었다. 파란 셔츠를 입은 40대쯤의 여자,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고 손에는 천 가방을 쥐고 있었다.
안경을 쓴 남자는 점잖아 보였지만 자꾸 우리 집 거실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60대쯤의 아주머니는 수수한 차림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이쪽은 내 사촌 언니, 이쪽은 우리 이웃 아저씨, 그리고 이분은 우리 고향 숙모님이셔.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허락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오늘 이분들 모시고 온 건 내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 좀 하려고. 우리 두 집안 사소한 오해 때문에 애들 결혼을 망치면 안 되잖아. 엄마는 베란다에서 걸어 나오셨다. 손에는 아직 화분을 닦던 걸레가 들려 있었다. 엄마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파란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파에 앉아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영희 동생, 내 말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겪어본 사람들이잖아. 젊은 애들 연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애들이 2년이나 사귀었고 이제 결혼 이야기할 때인데 엄마가 갑자기 반대하는 건 좀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젊은 애들 결혼에 어른들이 너무 끼어들면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만 듣는다고. 안경 쓴 이웃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했다. 맞아요, 영희 씨. 제가 그 집이랑 이웃으로 지낸 지 몇 년 됐는데 그 집 형편이 평범하긴 해도 사람들 참 정직해요. 그 어머니도 평소에 온화하시고 며느리 괴롭힐 뿐 아니에요. 만약 예단이나 집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우리 앉아서 상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죠. 고향 숙모님도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느릿했고 손으로는 보온병을 만지작거렸다. 영희야,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해. 애들이 2년이나 만난 것도 인연이야. 우리 아들 봐. 나도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부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숙모 말 한마디만 들어. 너무 따지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엄마를 마치 이치에 맞지 않고 까탈스러운 어른으로 몰아갔다. 예비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한숨을 쉬고 몰래 눈물을 훔쳤다. 마치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나는 엄마 옆에 서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다. 엄마가 저들의 말에 밀릴까봐 걱정됐다. 막 입을 열려는데 엄마가 손을 들어 나를 막으셨다. 테이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그 낡은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들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제가 독단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들부터 보시고 저랑 너무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엄마는 핸드폰 속 사진을 켜서 먼저 파란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에게 건넸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건 그 집에서 지난번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 식탁이에요. 저기 벽 쪽 구석에 있는 빈 접시 2개, 랍스터랑 전복 무늬가 찍혀 있는데 안에는 상추잎 하나만 깔려 있고 음식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있어 보이려고 우리를 속이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요? 사촌 언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보더니 옆에 있는 이웃 아저씨에게 건넸다. 엄마는 다시 갈비찜과 생선 사진을 보여주셨다. 이것도 보세요. 그 집에서는 갈비가 신선하고 3시간이나 끓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갈비 가장자리가 거무죽죽하고 얼음 조각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오래된 냉동고기인지 모를 정도예요. 생선눈은 회색빛이고 아가미는 암자색이었어요. 전혀 화로가 아니죠. 전부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말이었어요. 안경 쓴 이웃 아저씨는 안경을 추어 올리며 사진을 다 보고는 테이블 위에 낡은 가계부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식재료 가격이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는 신선한 등갈비, 활어, 장조림용 소고기 가격을 모두 적어두시고 날짜까지 표시해 두셨다. 옆에는 이 집 한상 차림. 만약 신선한 재료를 썼다면 최소 30만 원 이상. 하지만 아들은 옆이 벌어진 짝퉁 신발, 어머니는 미창 다 다른 고무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쓰여 있었다.
제가 애들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네 집이 사람을 속이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있었다. 만약 당신네 집이 솔직하게 형편이 평범하다고 말했다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상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나요? 냉동고기를 신선한 거라고 속이고 빈 접시로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러고도 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했어요. 이게 제 딸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고 뭡니까? 60대 숙모님은 사진과 가계부를 다 보고는 보온병을 테이블에 쿵 내려놓았다. 고개를 돌려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 순자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사돈될 사람한테는 솔직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속여? 이게 나였어도 나라도 반대했겠다. 파란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도 미간을 찌푸렸다. 말투에서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졌다. 순자, 이건 네가 정말 잘못했네. 형편이 평범해도 사람을 속이면 안 되지. 영희 동생이 반대하는 게 이유가 있었네. 안경 쓴 이웃 아저씨는 핸드폰과 가계부를 엄마에게 돌려주며 조금 민망한 듯 말했다. 영희 씨, 저희가 상황을 잘 모르고 와서 아까 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그 집이 잘못했네요.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목까지 빨개졌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입으로는 우물쭈물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들이 우리 집을 괜찮게 봐줬으면 해서 다른 뜻은 없었어요. 다른 뜻이 없었다고요? 엄마가 냉소했다. 만약 제가 이런 속임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딸이 시집간 후에 당신들은 또 다른 수법으로 제 딸을 속였겠죠. 오늘은 친척들을 데려와서 압박하고 내일은 또 다른 방법을 썼을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가슴에 파묻을 듯 숙였다. 파란 셔츠를 입은 사촌 언니가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다. 됐어, 순자. 이건 네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가자. 여기서 더 창피당하지 말고. 안경 쓴 이웃 아저씨와 고향 숙모님도 따라 일어섰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렴. 앞으로는 절대로 속이지 않을게. 엄마가 바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기회는 속여서 얻는 게 아니라 정직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네 집이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먼저 사람 속이는 버릇부터 고치고 와서 결혼 이야기를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쭈글쭈글한 귤봉지를 든 채 3명의 친척과 함께 초라하게 떠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엄마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엄마,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몇 마디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셨네요. 엄마는 테이블 위에 가계부를 집어들고 가볍게 두드리셨다.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한 거야. 사람은 살면서 잔꾀를 부릴 수는 있어도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 더더욱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지. 특히 결혼 같은 큰일에서는 말이야. 오늘 일을 통해 너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 정직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만약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란다 밖의 햇살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지금은 엄마의 반대가 정말로 옳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사람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집안과 결혼했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골치 아픈 일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다행히 엄마가 제때 나를 막아주셨다. 그로부터 사나흘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원래는 길모퉁이 빵집에 들러 통밀빵을 사려고 했다. 엄마가 최근에 혈당이 조금 높아지셔서 무설탕 빵만 드실 수 있었다. 그 빵집의 통밀빵은 갓 구워서 식감도 좋았다. 그런데 예비 시댁이 있는 낡은 빌라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앞쪽 골목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울음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주 익숙했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느티나무 몇 그루 너머로 예비 시어머니가 골목 계단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낡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는 것이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람을 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귀에 들어왔다. 알아요, 알아. 당신들한테 빚진 5천만 원 내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요. 5천만 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뒤에야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다. 그렇게 재촉하지 좀 마세요. 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위층을 한번 쳐다봤다. 집에 있는 가족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우리 아들 지금 그 아가씨랑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가씨네 집 형편이 좋아요. 걔들 결혼하면 내가 사돈댁에 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되면 꼭 갚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약속할게요. 길어야 석 달 안에는 꼭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뒷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집에 찾아와서 빚 독촉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결혼에 영향 간단 말이에요 라는 말을 몇 마디 더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계단에 서서 한숨을 쉬고 손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손에 든 핸드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다. 밝은 화면이 내 손가락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 집은 나를 냉동식품과 빈 접시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 집이 도와서 갚게 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일었다. 분노한 이유는 그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였기 때문이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집 돈까지 노렸던 것이다. 안도한 이유는 엄마가 당시에 나를 제때 막아주셔서 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만약 정말로 그와 결혼했다면 이 5천만 원의 빚은 정말로 우리 집이 갚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더 머물다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얼른 다른 길로 돌아갔다. 길을 걸으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전송했다. 엄마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일단 놀라지 말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오는 길에 조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냄비에서는 돈과 갈비탕이 끓고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엄마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을 줄이고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오셨다. 내 가방을 받아주시며 물었다. 녹음은 들었다. 그 여자한테 들키지는 않았니? 네,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저를 못 봤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엄마가 막 타주신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조금 뜨거웠지만 마음속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엄마, 그 집 정말 너무해요.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5천만 원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집이 도와서 갚게 하려고 했다니. 만약 정말 결혼했다면 저 그 집에 끌려다니다가 인생 망칠 뻔했어요. 엄마는 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다. 말투는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했다. 나는 예전부터 그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난번에 그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자꾸 주위를 살피는 걸 봤어. 돈을 못 갚는다는 이하는 말도 언뜻 들었고 그때는 확실히 듣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던 거네. 그럼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은 전에 저한테 자기 집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가정이라 큰 지출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빚진 거죠?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테이블 서랍에서 그 낡은 가계부를 꺼내셨다. 빈 페이지를 펼쳐 펜으로 외채 5천만 원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10중 8구 그 어머니가 도박해서 잃었거나 그 애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겠지. 네가 전에 그 애가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잖아. 아마 사업이 잘 안 되고 빚만 남은 걸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그 집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지. 그래서 너희 둘을 서둘러 결혼시키고 우리 집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나는 예전에 그가 과일 장사를 해보고 싶다며 엄마에게 돈을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빌리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그때 아마 내 돈을 빌려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것 같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 돈도 못 돌려받고 그 집에 계속 시달렸을 것이다. 엄마, 저 이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완전히 접었어요. 나는 엄마를 보며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 집안이라면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절대 결혼 못해요. 그랬다가는 앞으로 좋은 날이 없을 거예요. 엄마는 웃으시며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야지.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야. 만약 상대방 집안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숨기고 내 집돈까지 노린다면 아무리 감정이 좋아도 결혼해서는 안 돼. 네가 지금이라도 확실히 알게 됐으니 결혼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녁 식사 때 엄마는 갈비탕을 퍼주시면서 일부러 나에게 갈비를 몇 점 더 얹어주셨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조심하고 남을 쉽게 믿지 마라. 특히 돈과 결혼에 관한 문제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 한 점을 물었다.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다. 이전까지 남아있던 약간의 아쉬움은 지금은 온전히 안도감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의 세심함에 감사했고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은 나 자신에게도 감사했다. 아니었으면 정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사돈댁에 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라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밝혔다. 나는 그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가 알게 해야 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했다. 월요일 점심, 나는 회사 동료와 함께 회사 아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그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시간 괜찮아?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딱 10분만. 너희 회사 근처 그 카페에서 나 이미 와 있어. 전화를 끊자 동료가 같이 가줄까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 갈게. 어떤 일들은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니까 나가기 전에 나는 일부러 핸드폰을 완전히 충전하고 그 녹음 파일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다. 아침에 엄마가 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애가 계속 변명하면 녹음 파일을 들려줘. 쓸데없이 말 섞지 말고 끊을 건 확실히 끊어. 카페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컵 외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테이블 위로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새로 산 듯한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옆이 벌어진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어색해 보였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한테 할 말이 뭐야? 그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다.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 네가 그날 우리 집 앞에서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우리 집에 5천만 원 빚이 있다고 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녹음도 했어. 그의 몸이 순식간에 굳었다. 손이 허공에 멈췄다. 몇 초가 지나서야 다급하게 변명했다.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우리 엄마 그때 이모랑 통화한 거야. 우리 이모네가 빚진 거지. 우리 집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 집은 빚 없어. 우리 엄마는 그냥 이모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 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인터페이스가 켜져 있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아닌지. 그가 말할 틈도 없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당신들한테 빚진 5천만 원 내가 꼭 갚을게요. 걔들 결혼하면 내가 사돈되게 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카페 안은 원래 조용했는데 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우리 쪽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는 황급히 손을 뻗어 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다. 나는 핸드폰을 치워 그가 만지지 못하게 했다. 녹음은 계속되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석 달 안에는 꼭 마련할게요 라고 말한 뒤에야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의 고개는 테이블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사실 그 5천만 원. 우리 엄마가 전에 친구한테 빌린 돈이야. 나 결혼 자금 마련해 주려고. 빚이 아니라 그냥 잠깐 융통한 거야. 나중에 내가 월급 오르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융통? 나는 냉소했다. 그 집에서 봤던 빈 접시, 냉동갈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었던 밑창다 다른 신발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냥 융통한 거라면 왜 냉동고기를 신선한 거라고 속였어? 왜 빈 접시로 있어 보이는 척했어? 왜 네 엄마는 나한테 와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네 동생은 내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웠어? 왜 너는 전에 나한테 과일 장사하고 싶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으면서 집에 융통할 돈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연이은 질문에 그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꾸며내지 않았다.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할게. 우리 집 5천만 원 빚진 거 맞아. 우리 엄마가 전에 도박하다가 잃은 돈이야. 일부러 너한테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네가 알면 나랑 헤어질까봐 무서웠어. 내가 약속할게. 이 돈 내가 꼭 갚을 거야. 내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월급 오르면 매달 500만 원씩 갚으면 4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4년?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조금 우습게 느껴졌다. 너 지금 한 달 월급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 월세랑 생활비 빼면 200만 원 남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매달 500만 원을 갚아? 설마 내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갚게 하려고? 아니면 우리 집 도움을 받으려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 맞은편 아저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총각 너무하네. 빚진 걸 숨기고 어떻게 아가씨한테 저럴 수 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똑똑히 들렸다. 그의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너희 집에 의지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우리 인연이나 만났고 감정도 좋았으니까. 이 돈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지아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고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응? 기회는 속여서 얻는 게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말투는 아주 단호했다. 너희 집이 냉동고기로 나를 속이고 빈 접시로 있어 보이는 척했을 때부터, 네 엄마가 우리 집 도움으로 빚을 갚으려 했을 때부터,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사실을 나에게 계속 숨겼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었어. 그는 황급히 일어나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다. 나 만지지 마. 내가 오늘 온 건 너한테 확실히 말해주려고 온 거야. 우리 헤어지자.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눈이 빨개졌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우리 엄마한테도 말할게. 다시는 너한테 그런 생각 못 하시게 할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서서 그대로 걸어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올 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다. 이전까지 남아있던 약간의 아쉬움은 지금은 온전히 사라졌다. 그의 가머니설에 속지 않은 나 자신에게 감사했고 계속 나를 일깨워주셔서 그 집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엄마에게 감사했다. 회사로 돌아오자 동료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해결됐어.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카카오톡도 삭제했다. 예전의 사진들까지 전부 지웠다. 엄마에게서 어떻게 됐냐는 문자가 왔다. 나는 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답장했다. 엄마는 곧바로 잘했다는 답장과 함께 파이팅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다. 나는 핸드폰 화면에 뜬 엄마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은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더더욱 속임수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처럼 가장 기본적인 정직함조차 지키지 못하고 우리 집 도움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사람은 내가 미련을 가질 가치가 전혀 없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새로운 직장의 입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막 졸업 증명서 사본을 서류 봉투에 넣는데 현관에서 쾅, 쾅,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짝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나오셨다. 손에는 아직 그릇을 닦던 행주가 들려 있었다.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생각할 필요도 없네. 그 여자야. 이번엔 꽤 많이 데려왔나 보군. 내가 현관문 렌즈로 내다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비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다. 새 초록색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밑창 다 다른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뒤에는 친척 4명이 더 있었다. 파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는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는데 꽁초가 손가락에 닿을 뻔했다. 꽃무늬 두건을 쓴 여자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대나무 바구니를 든 할머니의 바구니 안에는 시든 배추 몇 포기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20살 남짓의 노랗게 염색한 청년은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파란 외투를 입은 남자가 나를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신발장에 부딪힐 뻔했다. 엄마가 황급히 나를 부축하고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내가 오늘 와서 확실히 따져야겠어. 당신 딸이 내 아들이랑 2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썼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럼 우리 아들 청춘보상비로 5천만 원 내놔. 한 푼이라도 깎을 생각 마. 꽃무늬 두건을 쓴 여자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아이는 계속 울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당신 딸한테 실컷 이용만 당했어. 5천만 원도 적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1억도 더 불렀을 거야. 대나무 바구니를 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자 배추잎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희야, 우리 다 엄마 된 입장이잖아. 이치에 맞게 행동해야지. 우리 조카 청춘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 돈 안 주면 우리 그냥 안 돌아가. 노란 머리 청년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문틀에 기대어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다. 우리 이모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돈 안 주면 당신들 여기서 못 나간다고. 당신네 집 형편도 좋은데 5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우리가 험한 꼴 보게 만들지 마. 엄마는 그들과 말 섞지 않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하고 있어요. 주소는.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황급히 다가와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로 풀 수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안 되면 3천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파란 외투 남자도 당황해서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바꿨다. 신고하지 마세요, 마세요.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이야기 좀 하러 온 거예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전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딸을 밀치기까지 했어요. 지금 저희 집에 눌러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돈 안 주면 못 나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그들을 보며 냉소했다. 이제 와서 무서우세요? 아까는 기세등등하시더니.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노란 머리 청년이 가장 먼저 당황해서 돌아서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입으로는 나는 그냥 구경 온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외쳤다. 꽃무늬 두건을 쓴 여자도 아이를 안고 문 밖으로 밀고 나갔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지만 그녀는 달랠 겨를도 없었다. 파란 외투 남자가 그 뒤를 따라 도망치려 하자 엄마가 막아섰다. 급하게 가실 거 없어요. 경찰이 곧 올 텐데. 방금 사람 민 거에 대해서 경찰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그 남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엄마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예비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을 보고 혼자 집안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대나무 바구니 속배추는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경찰이 곧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집안 상황을 살피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청춘보상비를 받으러 왔다고 실토했다.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따님과 아드님이 연애하다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무슨 청춘보상비라는 게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다. 황급히 바닥에 대나무 바구니를 주워들고 초라하게 경찰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는데 눈에는 분함이 가득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나와 엄마는 바닥에 배추잎을 치웠다. 엄마는 신발장에 먼지를 닦으며 말씀하셨다. 봐, 저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신고할 건 신고해야지. 저런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다. 이번 일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는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금요일 저녁, 엄마와 저녁을 막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TV를 볼 수가 없었다. 엄마는 TV를 끄고 미간을 찌푸렸다. 들어보니 그 집에서 나는 소리 같네. 아마 빚쟁이들이 찾아왔나 보다. 나와 엄마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역시나 예비 시댁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그 집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차용증인 듯했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최순자 씨, 빨리 문 열어. 우리한테 빚진 5천만 원 갚을 때 됐잖아. 오늘 못 갚으면 당신네 집 TV, 냉장고 다 들고 나갈 거야. 문은 한참 동안 열리지 않았다. 키 큰 남자는 참을성이 없었는지 발로 문을 찼다. 문이 쿵 소리를 내자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차지 마세요. 차지 마세요. 지금 열게요. 문이 열리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아침에 입었던 그 낡은 셔츠 그대로였다.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형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 마련할게요. 저희 집 물건은 가져가지 마세요. 아들도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녀의 아들, 즉 예전에 그가 집에서 뛰쳐나와 예비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키 큰 남자에게 밀쳐졌다. 우리한테 그딴 수 쓰지 마. 2년이나 빚 갚으라고 했는데 매번 내일, 오늘 무조건 갚아. 못 갚으면 물건 들고 나간다. 협상 없어. 그때 아래층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집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나와 엄마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 도박빚 있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평소에는 있는 척하더니 정말 사람 속은 모를 일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나와 엄마를 보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일어나서 우리 집 아래로 달려왔다. 입으로는 외쳤다. 지아야, 영희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그러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엄마는 황급히 나를 잡아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다. 상관하지 마라. 저건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그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어. 나는 베란다에 서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당시에 그녀가 나를 속이고 우리 집 도움으로 빚을 갚으려 했을 때 오늘의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키 큰 남자가 쫓아와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창피당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물건이나 내놔. 예비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저 정말 돈 없어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정말 가져갈 물건도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고? 키 큰 남자가 냉소했다. 그럼 집을 팔아. 이 집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딱 5천만 원 되겠네. 그러고는 예비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이 TV, 냉장고, 세탁기를 모두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래층에 세워둔 작은 트럭에 실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집안의 물건들이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막아서지 못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은 꼴 좋다. 누가 도박하래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저 집 정말 정직하지 못해. 예전에는 아가씨도 속이려 했다며라고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집을 보며 갑자기 통곡했다. 소리는 아주 처절했다. 엄마는 베란다 커튼을 치셨다. 더 보지 마라.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누굴 원망할 수 없어. 앞으로는 저 집이랑 멀리 지내자. 다시는 엮이지 않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다. 이전의 억울함과 분함은 지금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예비 시어머니와 그녀 아들의 오늘의 결말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반년 후, 6개월 후, 내 삶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한문화회사에서 행정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은 이전보다 거의 2배나 올랐고 더 이상 매일 야근할 필요 없이 정시에 퇴근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회사 동료들도 모두 친절해서 주말에는 가끔 함께 식사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즐겁다. 지난달에는 엄마를 모시고 남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는 고즈넉한 마을을 찾아 청석길을 걸으며 강가의 나룻배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바다에도 갔다. 엄마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나를 끌고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엄마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고 계셨다. 밤에는 바닷가 펜션에서 묵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엄마는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은 처음이야. 고맙다, 딸아라고 말씀하셨다. 요즘에는 친구나 동료들이 종종 나에게 묻는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했어? 나였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사실 나도 망설였어. 2년이나 사귀었고 감정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말씀이 나를 깨웠지.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들. 냉동고기를 신선한 거라고 속이고 빈 접시로 있어 보이는 척하고 5천만 원의 빚을 우리 집이 갚게 하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사람, 그 집안은 내가 미련을 가질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 나중에 나는 3가지 생활 지침을 정리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첫째, 연애 상대를 찾을 때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보지 말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잘해주는 것은 꾸며낼 수 있지만 집안의 본질은 꾸며낼 수 없다.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집안은 지금 당신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나중에는 계산과 거짓말로 당신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정직한 집안은 형편이 평범하더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고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반드시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고 사람 보는 눈과 겪은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들이 반대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님과 고집부리며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라. 어쩌면 그것이 당신을 큰 불행에서 구해줄 수도 있다. 셋째, 돈과 결혼에 관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지 마라.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다. 결혼은 평생의 문제다. 만약 상대방 집안이 빚을 숨기고 당신 집에 돈을 노린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제때 손절해야 한다. 기억하라.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솔직한 것이지 한쪽이 속이고 다른 한쪽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나는 매일 출근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퇴근 후에는 엄마와 이야기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기분 전환도 한다. 하루하루가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나는 그때 엄마의 말씀을 듣고 제때 그와 관계를 끊어서 그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사람과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며 제때 손절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좋은 미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니까.